우리 아이들 교육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학부모들의 대변인 박재원 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모 역할, 특히 엄마 역할 좀 쉬워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눈물 없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시청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스앵님의 원조시라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스카이캐슬이 워낙 이제 핫한 이제 드라마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설명 막 하다 보니까 제 과거의 모습이 소환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걸 했구나. 아, 그때는 물론 이제 스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죠. 이제 고액 입주과에 그러면서 강남 사교육 시장에 진출을 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입주과외를 하셨어요? 네. 같이 먹고 자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80년대에 이제 과외 그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불법이니까 집에 몰래 모셔놓고 그런 어떤 역사적 산물이긴 합니다. 네. 지금은 없죠, 그런 것들이. 네. 그럼 불법 시절에 불법 행위를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위험수당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박재원 소장님께서는 현재 사교육은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엔 대치동 사교육자셨는데 지금은 사교육 틀렸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신 거죠. 사실 제가 이 대본 수정 요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틀렸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만나러 오시면 꼭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물어봤나? 저는 아이 학원 안 보내거든요. 마치 제가 사교육을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이제 그런 인상들이 좀 있는데 저는 우리 그 소중한 건강에 필요한 약물도 오용 남용 안 되잖아요, 그죠? 사교육의 오용 남용 실태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 삶을 무너뜨리는지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지 대치동에서 있는 그대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도 흔히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이들 학교에 가면 잠을 자거나 학원 숙제를 하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학생이면 대부분 다 수업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학부모님들 성적에 엄청 신경을 쓰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도가 다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자원과 진도 자원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겠죠. 자원 낭비를 부추기거나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가면 뭘까요? 득보다 실이 크겠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의 눈물을,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 봤으면 제가 거기를 안 떠났겠죠. 네. 그러면 지금 잘 먹고 잘 살 텐데 좀 살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약간 떠나신 걸 좀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마다 지금 남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경제적으로 수입을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에 비하면. 근데 아주 보람 있게 인생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오용과 남용이 문제인 거지. 좋은 사교육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에요. 다. 근데 이 자원이 뭐 어떤 자원이 좋다 나쁘다 이건 제가 되게 한가한 얘기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사교육을 점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죠. 근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결국 부모 역할은 경제력이다, 정보력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연장선상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도 부모인데 내가 좀 못 배웠다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신데요. 입시 성공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입시 성공에 대한 오해 3가지. 3번부터 듣겠습니다.
네. 대치동에 있으면서 입설명예의 소위 스타 강사로 활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죠.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십니다. 뭘 이렇게 얻어내려고. 네, 찍고. 근데요, 또 이제 적극적인 분들은 설명회가 끝나면 꼭 기다리고 계세요. 질문하려고. 네. 그럼 제가 이제 가끔 그때 뭐 이렇게 제가 뭐 나쁜 맘 먹고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입설명예를 하다 보면 상위 10개 대학의 입시용을 분석하면 한 3시간이 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제 얘기를 받아 적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상위 10개 대학에 보낼 정도의 성적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뭔가 이제 그 미스매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려고 할 즈음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얘기 중에서 집에 가서 따님한테 적용 가능한 정보, 해당 사항 없는 거 말고 따님한테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정보를 불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머리를 쑥쑥 긁으면서 돌아가세요. 대치동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강점이 정보력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보력이 없는 엄마보다 정보력이 있는 엄마가 부모 효과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보력이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제가 대치동에서 확인한 되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정보가 꽉 차 있어요. 네. 근데 자기 아이를 잘 몰라요. 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찾아오셔갖고요. 주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안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아이 탓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내일 아드님 좀 제가 좀 만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학생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한 아이를 두고 어머님이 저한테 설명을 했죠. 우리 아이는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아이를 제가 만났죠. 근데 다른 인간이. 자, 엄마가 정작 자신의 아이에 대한 정보력이 없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불러서 어머님, 제가 만나보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걔가 원래 그래요. 남들 앞에서 멀쩡한 척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교육이 갖고 있는 대단히 묘한 점이 있습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달라요. 네. 엄마가 사고 아이가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직접 사교육을 구매하고 소비하면은요, 판단력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정보를 얻어서 구매하고 아이가 그걸 사용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미스매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아이를 잘 아는 부모님들은요, 정보가 많지 않아도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은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파악하면 되는데, 그때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모님들이 또 한때 보면 무슨 뭐 지문 가지고 다중지능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온갖 검사들이 또 전국을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런 진단 검사를 그래서 많이 개발했죠. 아니, 그거 안 좋다고 그러고 개발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이런 거죠.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을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상담 도구로 많이 활용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되게 부질없는 짓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냐?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아이 얘기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력에 대한 강박,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장 그게 소중한 정보다. 거기서부터 부모 역할은 출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참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 우리 저 회장님은 이제 뭐 지금은 뭐 교단에서 잠깐 좀 떠나셨지만 그래도 어린 친구들을 수년간 대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부모님이 해주는 게 좋을까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네, 저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진짜 어려운 점을 말하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먼저 그냥
아이가 관심 있는 것들 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아이가 저에 대한 경계가 풀리고 마음이 열리면 이제 자기가 고민이 있거나 할 때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느끼는 바거든요. 제가 막 한두 달씩 뭐 일 때문에 뭐 피곤함 때문에 아이 신경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해봐 이러면 안 해요. 그런 것보다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놀아주고 숙제할 때 이렇게 옆에서 연필 깎아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슬슬 막 얘기를 합니다. 어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이런. 네. 근데 요즘 부모님들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뭐냐? 엄마한테 뭔가 얘기를 했다가 말 꼬투리 잡히면 또 다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처럼 아이들도 힘들거든요.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이 느낌이 있을 때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약점.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말은 많아요. 근데 다 겉도는 대화. 그런 점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소장님 입장에서 소장님 이제 저 중고생 위주로 주로 대해 보셨을 때 저는 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태내 상담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뭔 상담이요? 태내 상담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태내요? 해야지. 대단하신데. 태내 상담은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심지어 태내 수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내 수학? 태내 수학이요? 예. 태내에서 수학을 시작해요? 네. 엄마가 정석 문제를 푸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일종 학부모 문화예요.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합리적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갑니다. 참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엄마의 정보력, 정작 아이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저도 이거 좀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오해는 대치동 성공신화. 이건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입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치동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지역 효과거든요. 대치동에 가면 일단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학교 효과라는 게 또 있죠. 지역 효과 말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사 효과가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최근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은 부모 효과죠. 엄마 아빠 찬스. 그리고 부모 효과는 사교육 효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빠진 거 못 느끼세요? 학생 효과. 그렇죠. 학생 효과가 빠졌죠. 야, 나 기가 막히네. 나 이런 문제 푸는 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거. 제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어요. 야,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눈빛으로 해서 나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근데 왠지 아까 처음 3번 내용은 제 자랑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간파당한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를 노출하지 않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난 눈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대치동에 가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대치동에 가면 정말 성공 사례가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뭐 저는 지금도 어떤 입시 명문고등학교 얘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선발 효과와 학교 효과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학생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효과는 뭘까요? 실력을 월등히 끌어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 이건 학교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선발 효과는 뭐냐면 이미 준비된 아이들을 독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치동은 제가 볼 때에 이게 정말 대치동 지역 효과가 입증되나? 저는 이사 효과라고 보는 이사 효과. 아마 송영 선생님 어떠세요? 대치동 지금 하시진 않죠? 네, 저는. 근데 대치동 입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주변에서 자꾸 가고 있는데 전 결사반. 네. 굳이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하여튼 거의 합정동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공부 꽤나 하면 다 그런 입시 명문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고요. 또 대치동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또 몇 가지가 또 있죠. 왜냐하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저게 혼자 놔두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런데 가서 치열한 경쟁 분위기에 노출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가 있죠. 그래서 굳이 이제 무슨 뭐 영재고 과거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욕망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기숙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죠. 그 꼴 안 봐도 되니까. 일단 학교에 가면.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학교들도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한 학교에 가서 일요일 아침에 아이들 대상으로 학습법 특강을 했습니다. 한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얼굴 표정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친구는 집에 있어야 되는 친구인데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한 국제중학교를 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특강을 하는데 역시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친구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를 쫓아가지만 뭐 계속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실제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진 않죠. 로또 당첨 비율은 분명하죠. 800 네. 800 몇만 분의 1입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대치동 성공 신화는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 위에 어떻게 보면 빛나는 작은 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고립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균형이 무너져 있죠. 신문, 방송 다 대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광고 홍보일 수도 있고 좀 더 구체로 보자면 적극적인 마케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내가 아이를 보내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거기 안 갔으면 오히려 저는 사실 대치동에서 있으면서 입시 컨설팅을 할 때 시골로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은 여학생들. 그 경쟁 분위기 못 뚫고 나가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대치동 정말 심해졌어요 지금. 근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지금 바로 여기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효과, 학교 효과, 부모 효과, 사교육 효과 없이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학생 효과로도 충분히 뜻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방금 말씀이 이제 제 관인데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거의 엄마, 아내에게 이제 권리를 줬지만 가끔은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때 방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한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이 옛날 사람 요즘 분위기 전혀 모르고 앉아있네. 이래서 제가 그냥 말을 그만하거든요. 현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사교육과 공교육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 능력과 먹거리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저것 잔뜩 먹고 다 똥으로 나가는데 실제 내 몸에 남는 건 얼마 안 돼. 이게 좋은가요? 안 좋죠. 제가 그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제 얘기가. 네. 오히려 적게 먹고 뭘까요? 건강하면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한번 방문 좀 부탁. 네, 언제 제가 합정역 사거리 지나실 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집에서 네. 뭐 제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요. 식구들 분위기가. 근데 제가 교육 관련해서는 전혀 어릴 적부터 그냥 근데 신경을 안 쓰다가 그건 아마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육간의 일치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교육간의 기본적인 합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나 비슷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CEO가 2명이야. 근데 업무지가 달라. 아하. 아이들한테 엄청난 혼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함구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안 왜냐면-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죠. 아주 제 표정이? 네, 네. 저는 원래 표정이 좋아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언제 저 한쪽으로 지나실 때 연락 한번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오해는 학군의 중요성입니다. 네, 이 학군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토론, 발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좀 참여형 수업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교육은 수요가 있어야지만 공급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학 사교육은 학군지 외에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뭐 예체능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군지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죠. 우리 아이가 공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지만, 근데 우리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 사교육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동네에 없는 거예요. 없을 때 이제 대치동에 가면 뭐 학군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목동, 또 수도권의 일산, 중계동 뭐 이런 데 가면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사교육을 만날 기회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적에 이 학군지 열풍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사교육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종의 붐이에요, 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군지에 가야지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사교육 기회가 있어. 이런 분들이 선택적으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몰리는 거예요. 몰리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과잉 사교육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묻지마 사교육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제 거기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어요. 거기 들어갔어. 근데 아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아이 탓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또 다른 사교육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학원, 이 학원, 이 학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조용히 그 지역을 이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아니, 학군지까지 가서 애 교육을 그 정도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엄청난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치동에서 실패한 분들이 신도시에 모여서 패자부활을 노립니다. 다시 거기서. 그래서 오히려 대치동보다 더 심한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학군지는 다 비슷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사교육을 학군지에 갔을 때 그 기회가 제공되고 그걸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빠져나오는 것,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시면 잘못하면 학군지에 늪에 빠져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진심으로 지금 이 시청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잠깐 울컥하신 거는 너무 안타까운 그 경험들이 지금 생각나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대치동에 있던 학원이 잘 돼서 전국에 30개 넘는 분원이 생겼습니다. 다 이제 뭐 거기를 제가 2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학부모 상담을 해서 학원생을 모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30분에 한 명씩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되게 정말 눈물 나는 게 뭐냐면 다 가정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거 있죠. 나는 정보력이 부족한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대치동을 갔을 텐데, 학군지에서 아이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그 강박이 있죠. 밤 12시까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머님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완할 점은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갑자기 나서 그런 참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때요? 그게 참 어려운 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아이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탓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아이 인생을 망쳤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는 저도 이제 한때 유명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저를 따라다니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민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외면 어떻게 잊혀진 존재가 됐죠. 근데 그때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얼굴 표정이 벌써 울그락불그락 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 박지원 소장 강의 들으면 좋대. 왔죠. 듣다 보니까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계속 뭘까요? 다시 상기시켜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표정이 드러나죠. 그러다가 중간에 많이 나가십니다. 정말 안타깝죠. 저는 그분들 마음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모 역할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에듀소스 같은 이런 정말 좀 건강한 유튜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키워드를 알려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시면 질문을 잔뜩 적어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 이면에 숨어 있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지? 계속 거기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빼앗기시더라고요. 평소에 관심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최소한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아주 그 사회적 비판 의식이 뛰어나고요. 또 재테크나 이런 쪽에 보면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엄마 역할 하실 때 보면은요, 또 다른 엄마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엄마들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모델이 사라졌어요. 원래 이 부모 역할은요,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 거의 사라졌고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주 고약해졌습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이 대치동에서 만나면서 상류층 코스프레가 중산층의 부모 역할 모델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내가 부모 역할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뭔가 마음속의 허전함을 온갖 정보 막 이런 걸 찾으면서 뭔가 우리 인생 꼬일 때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막 먹거나 어떠세요? 뭘 막 사거나 이러면서 뭔가 심리적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다른 엄마들을 좀 차단할 방법 없나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죠.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해라. 게다가 요즘 이제 SNS 개인 채널들 너무 네. 발달돼 있어서 언제든지 알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정보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이게 막 가만히 계시질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선배. 아. 그 다음에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도 누군가를 도울 때 더 힘이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심을 도와줄 수 있는 후배. 이런 정도의 기본 네트워크를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물론 말할 나위도 없죠. 네네네. 참 좋은 말씀. 우리 저 부모님들이 진짜 흔들려요. 다른 집 이야기에 완전히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언제 저 합정역에 한번 들려주시면. 네, 합정역에 자주 갈 일이 있으니까요. 제가 짬뽕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네. 낙오 공포. 조기 교육이 나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저는 모든 것은 기본적인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성장 발달 교육의 기본 질서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나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이 뭘까요? 학년을 무너뜨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로에 나갔어. 근데 아무도 신호를 안 지키는 거예요. 모두가 미친 듯이 과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 역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호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낙오 공포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저 부모님들이 낙오 공포를 없애려면 이 주변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다 막 선행학습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애는 후행학습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켈리 선생님 학교 얘기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 전교 1등 대치동 가면 중간도 못 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비슷한 얘기. 실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겠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네. 잠깐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간 두뇌의 총량은 비슷하다. 인간 존중의 철학을 담고 있는, 전 되게 다중지능 이론을 존경합니다. 근데 각각 지능의 구성비를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있거든요. 언어 사고력, 수리 사고력이 상당히 발달한 아이가 뭘까요? 한국식 시험공부가 유리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대치동에 가면 날개를 달죠. 그죠?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중학교가 성취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보면 등수를 매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변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예를 들면 만점자가 4%를 넘으면 다 2등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줄 세우기를 해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야. 근데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수준은 훨씬 그걸 뛰어넘습니다. 안 그러면 뭘까요? 변별을 못 하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법도 있긴 한데 그거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시골의 중학교 2학년 전교 1등이야. 근데 이 친구는 정상적으로 중학교 진도를 나가면서 전교 1등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치동에 와요. 그러면 바로 그 대치동의 상위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 출제한 문제를 풀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이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되죠. 문제가 안 되죠. 네. 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 질문을 또 간파하신 것 같은데. 완전히 간파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손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고3 수준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의 공식이 있죠. 영어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 1등급 정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대충의 공식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수학이 올인하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고3까지 간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친구 여기 모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나지. 먼저 또 시험을 볼 수는 없거든요. 재수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기다려요. 기다려야 되죠. 여기 멈춰 있죠. 이 친구는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올라가면 돼요. 만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일종의 과잉 학습을 한 거거든요. 과연 그게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질릴 수 있죠. 네. 미리 질릴 수 있죠. 네. 이 친구는 충분히 자기 시절에 뭔가 필요한 경험들 쌓아 갖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아이를 업고 뛰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애가 끌려오지도 않아. 말도 안 듣고. 이거는요, 잘못된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갖게 되는 공포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와 손잡고 함께 가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다. 모든 시험은요, 선생님 아시죠? 진도 끝나기 전에 보는 시험 있나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제 완전 학습을 주장하는데, 누가 먼저 진도를 빨리 나갔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까요? 먹거리예요. 빨리빨리 많이 먹인 거지. 소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매일매일 끼니 거르지 않고 먹으면서 충분히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몸도 가볍겠죠. 그렇게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을 대학도 지금 원합니다. 주변이 어떻든 간에 소신껏 정상적인 속도를 밟아 나가는 거. 내 아이와 함께 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다. 그러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이 낙오 공포가 퍼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아주 심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잘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보다 진도가 느리다고 스스로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학원 보내달라고 난립니다. 아이들이. 예전하고 달라요, 상황이. 아이들이 그렇죠. 낙오 공포를 느끼는군요. 네. 그만큼 완전히 엉클어졌어요. 완전히 엉클어졌습니다.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야, 이 참 낙오라는 이 단어는 참 저희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좀 행군할 때 그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아주 전문 용어. 저는 낙오를 군대에서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저도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질질 끌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인데 진짜 사나이 안 보셨으면 제가 좀 피하지 않고 잘하진 못해도 빠지진 않는다. 이게 정말 특수한 용어인데 이게 이 교육 현장에서 쓰인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럼 1번 고민 키워드는 여유 있는 아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순간 정말 뭐랄까요? 이상한 타입이 이루어져요. 엄마가 보낸 학원 다 갔다 왔잖아. 나 건드리지 마.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거든요. 학원한테도 연락이 오죠. 오늘 숙제 다 안 해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대치동의 불행이죠. 엄마는 걸음걸이가 빨라요. 대치동 가면 다. 네. 어떤 목적들장에서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함께 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엄마가 앞서가고 있다는 건 착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앞서 있어? 이것도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요, 결국 그거는 대치동 효과가 아니라 아이 효과였다. 그럴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뭘까요? 대치동을 만난 것 뿐이에요. 네네네.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제발 아이 관심에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정말 아이를 모르고 엄마가 온갖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대입을 시킵니다, 일종의.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또 다른 이제 공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죠.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은데. 너 이리 와봐. 앉아봐. 너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알아? 너 그 학원에서 툭 먹고 1년에 몇 명 보내는지 알아? 너 거기 지금 대기 지금 너 몇 달 해서 거기 들어가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이는 뭔가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부모가 듣기에는 부모가 너무 마음이 급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고 공포에 다른 엄마들 혹시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진짜 방황할 때 그 눈빛으로 알거든요. 우리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좀 힘들었는데 조금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럼 대치동의 분위기는 어떤지 아세요? 몰라요. 그때 바짝 쥐지 않으면 큰일 난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단의 무서운 심리가 또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저 소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아이를 알아야 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주장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요, 제발 부모 역할 쉽고 행복하게 하시라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역할은 아이가 정하는 거다.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좀. 아마 이제 구독자가 늘어날 거고요. 조회수가 올라갈 거고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저도 뭐 부탁을 들어드리겠으니까 서격 선생님도 곳곳에서 부모 역할은 아이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저 합정역의 주산으로 한번 들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아이의 관심과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자면 우리가 그 아이 주도 학습을 시켜야 할까요? 어떻게 시켜야지 옳은 방향일까요? 공부 감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감정. 공부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공부는 맛으로 하는 거다. 공부에는 세 가지 맛이 있다. 재미, 의미, 성취감. 하나로 모으면 만족감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이가 공부에 지친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의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중위권 아이들이죠. 이런 친구들 학원에 가서 대부분 다 뭘까요? 임대료 내주고 학원 강사비 내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학원도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죠. 성공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 10명이 있다. 누구한테 주목할까요? 가장 잘하는 아이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 제가 이제 얘들 데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쪽에 우리나라 한국식 시험 공부에 자주 써먹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다른 쪽은 강한데, 운동지능이나 사회지능 이런 것도 강한데,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친구들은 친구 관계가 대부분 좋아요. 뭐냐? 경쟁 의식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도 뭘까요? 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뭘까? 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 느낌이었어요. 공부 감정. 공부할 때 느끼는 감정이 좋으면 뭘까요? 혹시 맛집 선호하시죠? 엄청 선호하죠. 그렇죠. 맛집을 왜 가시죠? 너무 맛있고 거기서 먹고 나면 혹시 기분도 좋고. 맛집에 그 맛집에 가면 내 몸에 필요한 필수영양소 이걸 섭취할 수 있으니까 간다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맛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 맛을 느끼고 나니까 뭘까요? 그 맛이 또 우리가 맛집 찾는 거랑 똑같은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예, 공부에 대한 자발성을 이미 잃은 아이들에게 맛을 보게 하니까 예,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니까 그래서 사교육도 바로 그때 그렇게 써먹는 거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영어, 예, 빨리 진도 빼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수학.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사교육일 수 있죠. 예.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공부 개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움의 속도가 느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때 열광했던 북유럽 교육을 가면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상식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렇게 국가가 뭘까요? 반성하고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공교육이 열어주는 겁니다. 다 공부를 좋아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 다 상위권 중심이에요. 모든 게. 예. 속도도 빠르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 나는 필기보다는 뭘까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좋은데 꼬박꼬박 필기를 하라 그래. 예. 그래서 저는 1000명의 아이들에게는 1000가지 학습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개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간에 느낌이 좋아. 그리고 내가 느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네, 느린 아이들이 오래 가면 되거든요. 네, 오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이제 변화가 나타나냐면 공부 소득이라는 저는 용어를 씁니다.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해보니까 부담을 더는 거야 내가. 뭔가 내 머리에 쌓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도 부담을 덜고요. 성적도 잘 나와.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면 성공합니다. 근데요, 지금 자기도 학습이라고 그래서 학원은 가서 너 혼자 공부 못하니까 자기도 학습 또 코칭을 또 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어진 놈 밟는 거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도 학습이든 뭐든 아이의 공부를 도우려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도우려면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 이거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재밌네? 네? 그리고 그렇죠.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네? 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주도를 좋아합니다. 간섭받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네. 아,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 잠깐 당황시켜드리려고. 네.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기도 학습도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아이를 구속하는 말은 좋은데, 예.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저는 찾은 거거든요. 예. 근데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근데 그때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심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는 혼자서 해볼게. 그러면 아이가 뭔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꼴을 또 못 봐요. 내가 시키는 것도 안 하면 혼자서 해본다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래서 오히려 방해해요. 혼자 하는 것도. 네. 네, 이런 심리도 제가 많이 봅니다. 네. 부모 아이 사이, 특히 한 가족은 철저하게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민주화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거든요. 가장 민주적인 사람이 가장 독재적일 수도 있죠. 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저는 부모도 부담을 내려놓자. 아빠 힘들어. 엄마 힘들어. 네네. 아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엄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면은요, 네. 애들 대부분 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 느낍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는 걸 자꾸 이제 오해하는데, 자존감은요,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힘이에요. 근데 엄마 말 또 꼬박꼬박 듣는 아이의 자존감이 높을까요? 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기 존재를 아는데? 근데 엄마가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뿌듯해. 어떤 아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후자가 높게.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빠 힘드니까 네. 너 좀 하고 아빠는 네. 저 25 드라마 좀 볼게. 네. 근데 그 대목은 좀 약간 25 드라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좀 이렇게 보다가 네. 도저히 이제 남주혁하고 김태리 씨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거든요. 네. 뭐 하여튼 괜찮네요. 이렇게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놀아준다는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 게임 같은 것들도 많이 보급을 했어요. 이전에 이제 이 무너진 가정들 정말 가족 캠프 같은 거 하면서. 근데 정말 아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요. 네. 아빠가 먼저 좋아하는 게임을 찾아야 돼요. 아빠가. 그 다음에 아이들도 좋아하면 그 게임을 오래 합니다. 아빠가 또 하고 싶으니까. 근데 보드 게임을 해야 된대. 우리 방송에서 봤어.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된대. 근데 아빠가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럼 몇 번 하다가 말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핵가족으로 사는 현대인의 대부분의 문제, 부모의 고민은 저는 낡은 질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말 내가 난 자식이지만 대등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우리 가족은 원팀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걔들은 진짜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네. 평소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런 가족력에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학부모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선물도 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모았습니다. 책으로. 네, 중위권 학부모를 위한 공부 진로 진학.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지적을 하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다. 입시 경기 너무 치열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언제 바뀔 건데. 나는 그런 정말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도 부모 역할을 해야 되죠. 네,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저는 아이를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거든요. 네. 둘이 협력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를 믿고 따르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하나하나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또 제가 선물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 책이 나오면 신청하시는 분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못다한 이야기가 다 그 책 안에 들어있겠군요. 분명히 거기서 희망을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듀소스 구독자분들 정말 부모로서 당당한 자신감 그거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아이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믿음은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와 나와 연결돼 있다. 이 순간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뭐 아무리 경제력과 정보력이 뛰어나도요 그분들 더 불안하거든요. 그런 불행의 길로 너무 멀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